네, 보신 것처럼 이 폭우 속에도 서희초등학교의 종일 추모 행렬이 이어진 건 그만큼 숨진 교사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교사들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. 이 서희초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는데요.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교육부가 최근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이 보호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집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현실이 많이 달라졌습니까? 네, 일단 지난해 이런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교육당국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법적 또 제도적 보완 문제였습니다.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했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엔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비율이 절반에 달했는데요. 올해는 그 비율이 11%로 뚝 떨어졌습니다. 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또 특별교육까지 듣게 하는 등 조치가 강화된 겁니다. 이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각 교육청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런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해 9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 제도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되는 비율이 줄었습니다. 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가운데 교육감들은 약 70%를 정당한 생활지도,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고요. 이렇게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본 것 가운데 160건이 수사 종결이 됐는데요. 이 종결된 사건 가운데 86%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종결이 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. 네. 이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처할 민원 대응 체계도 구축됐는데요. 이 99%가 넘는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설치가 됐고 모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통합 민원팀 역시 만들어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. 네, 통계로는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숫자와 현실의 차이도 있으니까요. 이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? 네,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 사실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가 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. 네.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교육부는 학교 민원팀이 98.9% 조직되어 있다고 발표했지만 설문 결과 52.6%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 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. 학교 민원팀이 문서상으로는 조직되어 있을지 몰라도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다시 말하면 조직이 있어도 교사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또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. 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교연단체가 교사 5,9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은 외부 민원인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담임교사나 개별 교사가 안내 업무를 맡는다고 답했고요. 또 민원 처리의 주체가 담임이나 교과교사라고 한 응답도 과반이었습니다. 학교 민원 상담실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데요. 교사 94.8%는 이런 공간을 사용해 본 경험조차 없었습니다. 교원단체들은 민원 상담실이 전용 공간으로 확충된 게 아니라 기존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공간에 CCTV나 벨, 또 녹음 전화기 등 안전장치가 구비됐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교육활동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문제 학생을 별도 장소로 옮길 만한 인력이 없어서 교사 85%는 스스로가 한다고 답을 했고 이런 일을 도와줄 전담 인력이 있다는 응답도 3.5%에 그쳤습니다. 문제 학생을 이렇게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또다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거나 학생의 반복되는 문제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네, 선생님들이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또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교사들이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겁니다. 자,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이 정당한 생활직도는 학대로 보지 않는다,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교사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 취재진도 사실 작년에 교권 침해 사안이 불거진 다음에 계속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. 이 법적 소송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도 교사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제가 직접 취재했던 한 교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
저는 그 위험이가 딱 보였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거를 무고라고 그분께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,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는 사실 진심 어린 사과도 듣지 못했고. 네, 방금 인터뷰한 이 교사 결국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지역까지 옮겨서 다른 유치원에 가야 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이 개정이 됐지만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. 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모호해서 생활지도 행위도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이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이런 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제안한다면서 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주장했는데요. 구체적으로 보면 반복적, 지속적이거나 일시적, 이례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. 이미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도 이 같은 개정 법안을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아동인권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김여원 공익변호사는 이렇게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 가해자가 누구든 정서적 학대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. 이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인지 또 지속적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 건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의미 있는 섣발은 뗐지만 현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.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.